들리시죠? 예. 우리 송재복 전임 회장님 아주 재밌는 주제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저희는 지금 강화학습 쪽과 이제 로보틱스 응용인데요. 이제 비슷합니다. 송재복 교수님은 주로 이제 산업용 로봇 쪽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는 이제 모빌리티 쪽에 드론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쪽에서 강화학습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나. 이제 특히 이제 컨트롤 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 뭐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우리 학생들, 대학원생들을 위한 간단한 쉬운 내용부터 응용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부터 리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좀 전에 송재복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뭐 현대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닌 이제 로보틱스 회사로 변모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를 뭐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자율차로 지금 가고 있고,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해서 지금 자동차에 로봇 시스템을 연동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지금 UAM이라 도심항공 쪽, 이쪽도 지금 현대가 지금 많은 투자를 또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경계가 좀 많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모빌리티라는 개념도 있지만 융합된 로보틱스 개념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기존의 자동차들은 사고가 나면 대응하기가 이렇게 어려웠죠. 뭐 드론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안전 시스템, 이런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 건가. 뭐 이런 쪽이 현재 로봇 쪽 분야에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슈들이 아닌가. 뭐 그런 이제 화두들이 많이 던져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최근 로보틱스 쪽을 보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진흥화 쪽을 어떻게 할 건가는 뭐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해 왔다라고 저희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제 통계학적 기반의 뭐 에이전트 기반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AI 쪽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로봇이나 이런 시스템을 진흥화하는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송재복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알파고 이후에 뭐 급격하게 많은 인공지능 관련된 관심이 증대가 되어 있고, 이제 전체적인 세계적인 주도를 보면은 구글의 딥마인드하고 이제 오픈 AI를 주도적으로 해서 많은 획기적인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사회 공헌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쪽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부류들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경 쪽과 이제 연계해서 브레인을 모방한 게 결국 인공지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신경을 분리를 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대피질, 기저역, 손위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의 세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러닝 쪽 알고리즘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뇌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인지, 제너럴한 인지를 갖고 있는 언스퍼바이즈 러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속 안쪽에 있는 손해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즈 러닝, 즉 정해져 있는 단순한 제어, 컨트롤 쪽을 담당하는 쪽에 슈퍼바이즈 러닝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언스퍼바이즈와 슈퍼바이즈 러닝을 중간에 교리 역할, 즉 다리 역할을 해주는 기저역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화학습이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어떻게 보면 언스퍼바이즈 러닝하고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어떻게 교착 정도의 역할을 충실히 좀 수행할 수가 있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쪽의 알고리즘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태동부터 해서 앨런 튜링의 기본적인 이제 컴퓨터 머신을 태동으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쪽 AI 관련된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었고, 두 번의 이제 겨울기를 거쳐서 지금 중흥 시기에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튼이라고 하는 강화학습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정립자 역할들이 많이 했었고, 제프리 힌튼이 이제 딥러닝부터 해서 CNN 쪽에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화학습으로 넘어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알파고에 사용되어 있던 DQN 이 알고리즘
방식부터 해서 지금 이제 TRPO, PPO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알고리즘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송재복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밸류 베이스냐, 정책이냐, 이거 두 개의 하이브리드 방법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밸류를 어떠한 즉 V 펑션이나 Q 펑션을 갖는 밸류를 갖고 할 거냐, 아니면 어떠한 정책, 다이렉트하게 어떤 액션에, 옵티멀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정책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밸류와 정책을 섞어서 할 수 있는 액터 크리틱으로 할 거냐. 크게 이제 강화학습은 이렇게 세 가지 브랜치로 해서 현재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딥마인드니 오픈 AI니 이런 쪽에서 사실은 알고리즘 자체는 지금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알고리즘을 지금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PPO나 TRPO 쪽으로 해서 Continuous Control 도메인에서 많이 지금 가고 있고, Q러닝 쪽 브랜치에서는 DQN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또한 그 베리언트가 된 여러 가지 각가지 알고리즘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러시하고 Q러닝의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의 액터 크리틱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 방법 중에 아까 말씀 소프트 액터 크리틱부터 해서 TD3, DDPG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실제 이제 컨트롤 도메인에서 현재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런 알고리즘들은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우리가 구현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오픈 형태, 플랫폼 형태로 해서 많이 개방이 되었죠. 그래서 오픈 AI 쪽에 이제 스피닝업 쪽에 들어가 보면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알고리즘들의 세부적인 알고리즘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알고리즘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현재 가져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그러면 강화학습을 딥러닝도 있고 여러 가지 언스퍼바이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화학습을 컨트롤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어서 해석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우리 대학원생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컨트롤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테일한 수학적인 것보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 강화학습은 어떠한 그 시스템이나 환경이 주어지면 거기서 옵저베이션, 어떤 상태, 예를 들어서 위치나 속도 같은 상태하고 거기에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값이 주어지죠. 그러면 상태와 보상이라고 하는 그 값을 가지고 정책이든 어떠한 밸류든 그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어떤 게 옵티멀한 액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 되겠죠. 근데 이제 컨트롤도 사실은 강화학습의 일부분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구조 자체가. 이제 피드백 컨트롤러인데, 결국 컨트롤러는 여기 강화학습의 팔러시 정책, 액터가 되겠고, 결국은 플랜트 시스템에서 나온 메저먼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옵저베이션과 밀접한 관계가 되겠고요. 이제 다이렉트한 옵저베이션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옵저베이션에서, 강화학습에서는 이 에러 값이 옵저베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피드백 컨트롤러에서는 코스트 펑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옵티말 그 컨트롤러가 결국은 강화학습의 일부분이 되겠다. 이런 해석들을 많이 되겠고 둘 사이의 이제 관계를 이렇게 연관지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컨트롤러에서 컨트롤 값을 생성시켜주는 게 뭐냐면 폴로시가 되겠죠. 강화학습에서는 이 폴로시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얻어진 획득된 상태와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함수이다. 코스트 펑션과 같은 함수가 결국은 폴로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폴로시라고 하는 컨트롤 로와 유사한 이 함수를 찾아내는 방법은 크게 보면 직접적으로 1대1 매칭해서 찾아내는 방법은 이제 다이렉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최대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유도한 다음에 거기서 액션을 선택하는 인다이렉트 방식, 이까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류 베이스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화학습에서는 이제 인다이렉트 방법이 좀 더 가깝다라고 이제 컨트롤 쪽에서 얘기할 수 있겠고, 아까 팔로시 바이트는 이제 매핑, 1대1 매칭해서 직접 폴로시를 찾아내는 거니까 다이렉트한 팔로시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다이렉트 첫 번째 이제 밸류 베이스에서는 함수가 주어지면
어떤 소프트 맥스나 맥스 값을 이용해서 맥스 값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액션을 선택하는,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이 맥스 값을 찾아내고 그 중에 어떠한 액션 값이 최대 값을 주는가를 찾아내는 형태의 간접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밸류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이 활용되는 게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라고 하면 V 또는 스테이트 액션, 자 상태하고 액션하고 같이 들어가는 이 Q 펑션을 사용해서 강화학습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강화학습이 테이블 형태니까 이걸 연속적으로 쉽게 도메인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이 되는 거죠. 이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로 따지자면 여기까지가 이제 강화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이제 컨트롤 쪽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데모를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제 요 싱글 엑시스 축에 요 로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항상 평형이 될 수 있도록 요거를 수평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어 문제로 많이 활용이 되겠죠. 펜듈럼과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요거를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제 직접 다이렉트하게 컨트롤을 한번 해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텐시오미터 센서가 있고 센서가 이제 평형점을 갖느냐, 아니면 좀 더 위로 갖느냐, 아니면은 이 기울기가 기울어지냐를 이 포텐시오미터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우리가 PID 컨트롤러 대신에 강화학습을 통해서 직접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당연히 보상 함수가 우리가 이제 설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액션과 반대 방향으로 이 보상 값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 보상 함수를 만들어 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컨트롤을 PID 컨트롤러 대신에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심플한 강화학습에서 컨트롤 역할을 지금 해주는 형태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컨트롤러를 이렇게 강화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이론적인 원칙에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피드백 컨트롤러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가 결국 강화학습이다.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습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 거죠. 둘 다 이제 모델 프리이긴 하지만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인 컨트롤 방식에서는 강화학습이 조금 더 편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쪽으로 접어들면, 자, 강화학습 중에 이제 Q 밸류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어떤 가치만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인 컨트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떠한 형태의, 그 이상의 컨스트레인트 값이 주어졌을 때,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강화학습에서 다루는 방법이 이제 액터, 크리틱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각각 나누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 저 이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액터에서 폴러스 네트워크에서 행동을 내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하고 어떤 값을, 즉 코스트 펑션이 주어지면 피드백, 옵티멀 피드백 컨트롤처럼 코스트 값이 최적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주는 크리틱 부분. 그래서 액터와 크리틱 부분 나누어서 강화학습을 구성하는 형태가 이제 최근에 많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액터에서는 아까 말했지 일단은 행동을 하면 행동을 받아서 크리틱이 그 값을 가지고 이제 프리딕션을 하게 되죠. 그럼 프리딕션 한 값을 가지고 그 이전 값과 예측한 값을 비교를 이제 크리틱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크리틱에서 그 비교된 에러 값을 가지고 얼마나 얘가 옵티멀 값을 갖는가를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죠, 크리틱에서. 그러면 크리틱에서 이 값이 어느 정도 값을 간다라고 하면 액터 쪽에서 내보내면 액터 쪽으로 신호를 주면 액터에서는 그게 바로 옵티멀 액션을 가지는 이런 압축값을 제출해주는 이런 형태의 옵티멀 피드백 컨트롤러의 어떤 스트럭처를 갖게 되는 거죠. 액터 크리틱의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터 크리틱은 이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컨트롤 관점에서 봤을 때 강화학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컨트롤러의 스트럭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강화학습을 다이렉트하게 그냥 컨트롤하는 형태의 강화학습을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드백 컨트롤, 옵티멀 피드백, 아웃풋 피드백 컨트롤러 스트럭처가 바로 강화학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쿼드래틱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이 LQR 컨트롤러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거와
사실은 그 강화학습은 같은 구조를 사실은 가지고 있다. 약간의 수식에서의 차이점만 존재할 뿐이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어떻게 보면 9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많은 학자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피드백, 아웃풋 피드백 옵티마이 컨트롤러하고 강화학습은 같은 구조이고 같은 그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논문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했죠. 자,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것 대신에 강화학습에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PID 컨트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PID 컨트롤이나 뭐 MPC 컨트롤. 자, 그럼 PID 컨트롤이나 MPC 컨트롤에서 우리가 유저가 설계를 할 때 어떠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파라미터들 값이 존재를 합니다. Q라든지 R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 값이라든지 P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강화학습이 직접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갖고 설계가 되었던 그 컨트롤러에서의 그 파라미터들 값들, 즉 이런 개인 값이라든지 이런 Q 값, I 값을 직접적으로 컨트롤러 대신에 옵티멀한 요 개인 값을 엔지니어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강화학습에서 직접 옵티멀 값을 찾아줄 수도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간접적으로 컨트롤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컨트롤 또는 인다이렉트한 방식으로 해서 컨트롤러의 개인 값을 최적화하는 형태의 컨트롤러로서 사용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최근의 경향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컨트롤러 또는 인다이렉트한 방식으로 해서 컨트롤러의 파라미터 값을 옵티마이제이션 해주는 형태로 강화학습이 쓰일 수가 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하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 되고 있냐면 자, 그러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뮬레이션 값, 어떤 값을, 데이터 값을 가지고 그 값을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 만약에 아까 그 이야기했던 대로 그 모델이 갖고 있지 않은 그 시뮬레이션 환경이 같지 않는 거라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하지 못한 어떠한 환경값, 즉 컨스트레인트 값 같은 거. 시뮬레이션에서 직접적인 컨스트레인트를 고려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주어져야만 그 컨스트레인트 값을 가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한 환경, 즉 모델이 갖고 있는 컨스트레인트 환경과 데이터가 갖고 있는 것을 두 개 다 고려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모델이 갖고 있는 모델 언설티뿐만이 아니고 컨스트레인트 값을 고려해서 학습을 통해서 하는 세이프 강화학습, 세이프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 관점의 이러한 형태의 이제 강화학습으로 좀 발전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컨트롤러의 스타빌리티 프루프처럼 우리가 강화학습에서도 안정 쪽을 안정화, 세이프티 쪽을 어떻게 개런티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갖고 있던 그런 세이프티에 관련된 그 개념들을 강화학습 내에서도 개런티를 해줄 수 있는 형태의 알고리즘이 세이프 강화학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구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강화학습의 그 기본적인 러닝 기반의 그 학습된 구조하고 뒤에 이제 컨스트레인트라든지 안전한 어떠한 크리티컬한 그 환경을 같이 학습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 형태로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같은 경우 충돌입필 이런 경우에 바운드리 영역을 어떻게 정해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형태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트롤 관점에서 최근에 또 하나 하고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이제 비선형 제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선형화를 하죠. 그러면 선형 구간이 있고 또는 비선형 구간이 있고 어떤 거는 우리가 강화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영역을 나눌 수가 있고 즉 비선형 구간, 그다음에 데이터가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구간 또는 자 어떤 목표 지점이나 어떤 근접점, 평형점으로부터의 선형화할 수 있는 구간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 처음부터 강화학습을 쓰거나 처음부터 컨트롤러를 쓰는 게 아니라
각각 영역에 맞게끔 각각의 컨트롤러를 구성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컨트롤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네트워크 신경망을 쓰는 구간, MPC를 쓰는 구간, 그다음에 선형화 구간에서 LQR을 쓰는 구간을 각각 나누어서 영역을 나누어서 그 메모리를 가지고 이제 컨트롤하는 이러한 형태의 제어 기법 쪽으로도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튜닝, 아까 말씀드린 세이프티 쪽,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런 형태의 강화학습의 기법들이 브랜치로 나누어서 크게 보면 흘러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한번 이제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건 뭐냐면 이제 드론이나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컨트롤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센서가 나와야 되고 그 센서로부터 자율 비행을 한다 아니면 자율 주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플래닝하고 인식하고 그다음에 로레벨 제어하고 뭐 다양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보통 이루어지게 되죠. 컨트롤 조직으로 하면. 이걸 만약에 인공지능을 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럼 어떤 형태로 가져갈 수가 있겠느냐. 즉 다단계로 걸쳐 있었던 그러한 그 구조를 신경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모듈로서 요거를 대체할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다이렉트한 컨트롤 쪽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플래닝 부분, 그다음에 로레벨 제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신경망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구성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센서 인풋은 신경망을 구동하기 위한 센서 인풋은 융합을 통해서 멀티레이어 구조로 갈 수도 있고 이거 데이터를 다시 한번 오거나이즈를 다시 만들어주는 방식이어야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해서 바로 이미지 형태로 변환해서 데이터 값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강화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은 센서 융합 값을 신경망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둘 중에 하나로 구조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입력 값으로 주어지면 강화학습이 그걸 이해를 해서 요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드론 컨트롤하기 위한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 대신에 요거는 어떤 영상이냐면 이제 직접적으로 강화학습을 가지고 인식부터 컨트롤까지 이제 모든 단계가 기존 컨트롤러를 쓰지 않고 강화학습을 가지고 한 예가 이제 되겠습니다. 즉 인식부터 컨트롤까지 스스로 이제 자기가 처리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죠. 요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컬리전 어보이던스를 포함한 컨트롤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는 라이다 센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거리 센서, 뎁스 센서 두 가지를 이제 혼합을 해서 여기 이제 이 환경을 인식하고 인식된 정보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까지 인식을 동시에 하는 거죠. 이 얘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비행 로봇 쪽에서 다른 제어가 하지 못한 역할들을 딥러닝하고 강화학습을 통해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세 안정화 쪽으로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디테일한 거는 좀 빼고 아이디어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이제 보통 새가 날아갈 때 보통 어미새를 보거나 이게 보통 이렇게 해서 학습을 통해서 얘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모델을 주고 구체적인 방법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엄마 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걸 보고 새가 나중에 둥지에서 날아가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티칭이 아니라 데이터, 경험을 통해서 얘가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이제 획득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것과 똑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고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비행을 가르쳐주지 않고 학습된 생성된 데이터만 가지고 강화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래서 스스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저희가 구조를 만들어줬고요. 이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셀프 익스피리언스가 될 수 있는 강화학습의 입력값으로 제공해서 학습을 시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 학습이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 단계는 얘가 이제 데이터만 만들고 이렇게 비행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8000K 정도 돼서 데이터를 많이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시작하면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날르는 단계.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학습을 시켜줬습니다. 15000K 정도에서 학습을 더 많이 시켜주니까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날릴 수 있는 형태의 이제 비행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처음부터 어떤 컨트롤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 생성만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거의 컨트롤러가 유사한 완벽한 형태의 자기가 원하는 위치, 포지션으로 가는 것부터 해서 안정화까지 해서 이 모든 이 절차를 이제 강화학습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 기반 이런 형태가 아닌 이제 학습을 통해서, 오로지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행할 수가 있고 어느 지역에 갖다 놔도 원하는 위치로 찾아갈 수 있는 안정화 플러스 컨트롤러가 함께 할 수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거 이제 실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서 실제 날릴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실험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지금 획득하고 있는 그 단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보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막 저기에서, 왜냐하면 초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보를 넣어서 이 진보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에다가 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고,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요 이제 중간 과정이 되겠고, 그러고 나면 좀 더 이렇게 비행할 수 있는 예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더 학습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이제 덤블링도 되고, 아직은 좀 불안정하죠. 그죠? 초기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학습을 하긴 했지만 좀 부족해요. 근데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실제 학습을 하면 시뮬레이터처럼 얘가 이렇게 안정하게 이제 비행하고 원하는 위치로 지금 이동을 이제 좀 이따가 할 겁니다. 그 위치까지도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모델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쓰이지 않았고, 처음부터 데이터 제너레이션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걸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즉 로레벨의 안정화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뭐 재밌는 영상을 보여줬었고요. 실제 이제 실험을 통해서도 가능함을 저희가 이제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하나 더 예제인데, 요거는 이제 버클리에서 뭐 잘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발 4개에 달린 어떤 그 사족 보행 로봇이 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최근에 강화학습 통해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제를 잠깐,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쪽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했던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좀 한 거고요. 요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뮬레이터만 쓴 게 아니다. 즉 실제 이제 그 강아지, 이 개의 어떤 학습, 훈련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생성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의 운동 모션을 유도를 해서 데이터를 만든 데이터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시뮬레이터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터 쪽에서 이 획득된 데이터를 결합을 통해서 모방학습과 강화학습을 결합을 해서 실제 사족 보행하는 형태의 알고리즘을 구성한 예가 이제 대표적인 이 사족 보행 쪽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뮬레이터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거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결합해서 모션을 해봤더니 훨씬 더 부드러운 모습이 가해졌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떠한 형태의 모델을 어떻게 구성했는가에 대한 예가 되겠고요. 이렇게 모델을 구성하면 이거는 이제 MPC 그 컨트롤러 쪽에서 이제 구현이 된 이제 동작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화학습이 아니고 이제 컨트롤러 MPC 쪽에서 컨트롤 했을 때 이제 그 동작 구현 이제 모션이 되겠고, 자,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PC 쪽하고 획득된 그 파라미터들 값을 좀 더 최적화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인다이렉트 말씀을 드렸었죠. 즉 어떤 기존의 컨트롤을 그대로 사용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학습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컨트롤러의 내부 파라미터들이라든 옵티마이제이션 값들을 강화학습에서 옵티마이 값을 제공하는 형태의 이런 이제 컨트롤러를 구성을 해준 거죠. 즉 인다이렉트인데 강화학습이 이제 함께 쓰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베리어블 파라미터 값을 컨트롤러에다가 전달해주는 형태로 해서 사족 보행에 대한 컨트롤 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시뮬레이터를 이제 구성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컨트롤 쪽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뮬레이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을 이제 구현을 했고 엔비디아 쪽하고 뭐 유니트리 이런 모델이고 가제보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했더니 학습이 잘 이제 이루어졌고 거기 컨트롤러 쪽에 적용이 됐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는 기본적인 동작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나면 강아지가 이제 걷듯이 동물이 걷듯이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중간 단계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학습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그래서 트레이닝 중간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뭐 스피닝부터 해서 점핑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모습들이 이제 트라팅부터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안정화적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요거는 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이제 강화학습하고 이제 컨트롤러 MPC를 결합을 해서 컨트롤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예로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예들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들 이제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많은 걸 다 저희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관점에서 리니어 쿼드래틱 옵티멀 컨트롤, 옵티멀 컨트롤의 어떤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인다이렉트하게 아까 말씀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강화학습이 자체적으로 컨트롤러를 대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존의 컨트롤러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로서의 컨트롤 쪽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크게 보면 이러한 네 가지 형태의 부류로서 강화학습이 최근에 컨트롤 쪽과 연동이 되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시간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한번.